70대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길에 쓰러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영희의 절규에도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영희는 끝내 노인을 살려냈습니다. 며칠 후 입금 10억 원. 휴대폰을 본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금 7억 원. 알림창을 보며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가져갔어?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운 주부 영희.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을 맡게 됩니다. 통장에 찍힌 10억 원, 그리고 그 돈을 노리는 남편의 탐욕. 행복과 지옥이 동시에 찾아온 영희의 운명.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금빛 극장 막 올리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정성에 보답하듯 건강과 행복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영희는 눈을 뜹니다.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무릎을 바닥에 짚고 몸을 일으키는데 어제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한 탓에 관절이 뻐근합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벌써 월말입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빠듯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아들 학원비까지 계산하다 보면 항상 모자랐습니다. 영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이번 달 지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세 5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10만 원, 대출금 이자 70만 원.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영희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바닥이 습해서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반지하 집의 숙명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벽 곳곳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들이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20살 아들 민수를 깨웠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영희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민수는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아르바이트 늦으면 어떡하니. 영희는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안은 휑했습니다. 우유 한 팩도 바닥이 보이고 반찬통에는 김치 몇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는 아들 몫이고 하나는 본인 몫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주저없이 계란 2개 모두 아들 도시락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일하는 집에서 먹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집에서 밥을 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도시락을 싸가거나 끼니를 거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영희는 민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웃으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영희는 낡은 가방에 청소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고무장갑, 걸레, 세제, 청소기용 종이봉투까지. 무게가 제법 나갔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해져서 실밥이 터져 나왔지만 새로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덧대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2살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살 사이사이에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제를 많이 써서 생긴 거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헌 립스틱으로 입술에 색을 발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기 있어 보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영희는 작아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틈에서 낡은 외투를 입은 영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여유롭게 앉아 있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영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아파트 고층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영희가 사는 반지하보다 몇 배는 넓었습니다. 주인은 바쁘다며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나갔습니다. 화장실 청소 꼼꼼히 해주시고 바닥 걸레질도 구석구석 부탁드려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부엌, 거실 순서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면 어깨와 허리가 아파왔지만 참았습니다. 타일 사이사이에 끼인 때를 빼내려면 손톱으로 긁어야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지만 세제가 스며들어 손가락 끝이 따갑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집으로 이동해야 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물만 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배를 꾹 눌렀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단맛으로 배고픔을 잊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더 컸습니다. 거실만 해도 영희네 집 전체만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베란다 유리창도 닦아주시고 장롱 위 먼지도 털어주세요. 영희는 의자에 올라가 높은 곳까지 청소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영희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구석 좀 더 깨끗이 하세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대충 하면 안 되죠.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집 청소가 끝났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벌써 어둠이 내려앉을 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무릎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꼿꼿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일한 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할인 시간을 노린 것입니다. 반값으로 떨어진 김밥과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잔돈을 받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피로가 온몸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들이 먹을 것이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 괜찮아. 우리 민수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힘이 나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 기운이 있어서 날이 추워지면 유독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팥으로 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보고 있어서 아픈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고마워, 민수야.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아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수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밤 11시 아들이 잠든 후 영희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오늘 벌어온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새 집을 청소하고 받은 일당이었습니다. 쌀값도 아껴야 하고 겨울옷도 사야 하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희는 옆구리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아팠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미뤄왔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버텼다. 내일은 조금 나으려나. 영희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일 밤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다독이는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집주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끝내도 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당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여유 있게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영희는 어제보다 더 심해진 옆구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걸을 때마다 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참고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팥이나 부치자.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덕분에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환했으면 좋겠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고장나서 더욱 컴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 영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표가 달린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희가 다가가자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려 하지만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박정수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장 쪽을 가리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영희는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증상이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9 부르세요. 빨리. 영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기만 할 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쁘다며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119는 알아서 부르겠지라며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외면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119입니다. 여기 심장마비로 보이는 환자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영희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고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지만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교통이 복잡한 시간대였거든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의료진도 아닌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위험해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박정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겠지. 영희의 머릿속에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민수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영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박정수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방법을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영희는 박정수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올리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땀은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영희는 숫자를 세며 규칙적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 청소일로 지친 몸에 더욱 무리가 갔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더 심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정수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더욱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아줌마 대단하네. 의료진도 아닌데 저렇게 해도 되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영희는 집중했습니다. 박정수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더욱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거든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영희는 비켜서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영희의 응급처치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덕분에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박정수는 의식을 되찾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일도 바쁘고 남의 일에 끼어들기가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잘한 일이야. 영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제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무리했던 탓인지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가슴을 눌렀던 손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니까요. 민수야, 아침 차려놨으니까 꼭 먹고 가. 영희는 아들을 깨우며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엄마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지만 영희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 우리 민수가 걱정하니까 조심할게.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심하고 싶어도
조심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해야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영희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희는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정수라는 노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지만 알 방법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집 청소를 마치고 두 번째 집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영희는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확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금 1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잘못 온 건가?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영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분명히 실수이거나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계좌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박정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 어제 그 어르신? 영희는 즉시 어제 구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큰 돈을 보냈을까요? 혹시 다른 박정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길 한복판에 서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꿈은 아니지? 영희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10억 원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실수이거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입금과 관련된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저를 구해주신 분이신가요? 목소리가 노인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혹시 박정수 어르신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박정수입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수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은행에서 연락 받으셨나요?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희는 10억 입금이 정말 박정수가 보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꼭 뵙고 싶습니다. 박정수의 말에 영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보낸 게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큰 돈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 돈은 제 목숨값입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일은 오늘 하지 마세요. 제가 하루 일당은 드릴게요.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정수가 간청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하루 일을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 오세요. 저는 305호실에 있습니다. 박정수가 병원 주소와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VIP 병동이라는 말에 영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박정수가 단순한 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 VIP 병동, 그리고 박정수라는 노인. 모든 게 평소 영희의 삶과는 동떨어진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오늘 일할 집들에 전화를 걸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라서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영희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0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VIP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넓고 깨끗했고 직원들의 옷차림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위축되었습니다. 305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하지만 박정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박정수를 보고 영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본 초라한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고급스러운 병원복,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의 그 절망적이고 힘없던 모습 대신 카리스마 있고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영희를 맞았습니다. 목소리도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힘이 있고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어제 그분이 맞나 싶었거든요. 정말 어제 그분이 맞나요? 맞습니다. 어제 저를 구해주신 분이 맞죠? 박정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어제와 오늘의 박정수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박정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병실 안에는 응접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 그리고 고급스러운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목도 마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영희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박정수입니다. 정수그룹 회장이죠. 정수그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 중 하나였죠. 하지만 영희는 경제 뉴스를 자주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수그룹. 그 큰 회사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의 설명에 영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왜 어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골목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런 모습으로? 아, 그게 궁금하시겠군요. 박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죽으려고 했던 날입니다. 박정수의 고백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으려고 했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으신데. 왜요? 돈과 지위가 다가 아니더군요.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하지만 그들은 저를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제 자식들은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만 궁금해하죠. 제 건강이나 마음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정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지만 그 아픔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그 소식을 자식들에게 전했는데 반응이 참담했습니다. 박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회사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했고, 둘째는 유산 분할을 미리 정하자고 했습니다. 딸은 아예 외국에 있으면서 전화조차 받지 않더군요. 영희는 박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들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민수는 항상 엄마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도, 회사도, 그리고 제 목숨까지도. 박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희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심장이 갑자기, 그때 제가 지나가게 된 거군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박정수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박정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도와줄 때 제가 누구인지 몰랐죠? 돈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고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해서 도와준 거였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10억 원보다, 아니, 제 전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수의 말에 영희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보내신 건가요? 네. 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돈으로는 당신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박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박정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제 골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그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까지도 말이에요.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영희는 박정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정수가 다시 살아갈 의지를 찾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살린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박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사양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영희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영희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민수가 놀랄 것 같았거든요. 무슨 소식이에요? 어제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고마워하시면서 돈을 주셨어. 얼마나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0억 원이야. 뭐라고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어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꿈이 아니고 정말이야. 엄마도 아직 믿기지 않아. 민수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엄마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영희는 가사도우미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별 생각 없이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금 7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는 당황해서 즉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7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일까요? 영희는 서둘러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출금은 이철수 님이 하셨습니다. 고객님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공동명의 계좌로 처리되었습니다.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서 배우자 권한으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거든요. 은행 직원의 말에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철수가 집에 와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도 아직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이 내 돈을 가져갔어? 영희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당장 돈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힘들게 받은 돈인데. 영희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죽을 뻔했어. 빚쟁이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이런 일은 경찰도 어쩔 수 없어. 철수가 변명했지만 영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돈 당장 돌려놓아. 돌려놓고 싶어도 이미 다 줘버렸어. 빚을 갚는데 쓰느라.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돈을 써버렸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부부잖아. 철수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꿈 같았던 며칠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10억 원 중에 3억 원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철수가 언제 또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니네 아빠가 돈을 가져갔어. 뭐라고요?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요? 7억.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엄마, 이혼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영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아내 맞지? 나와.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철수 그 새끼가 돈 갚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철수가 빚을 갚았다고 했는데 왜 빚쟁이들이 찾아온 걸까요? 엄마, 경찰 불러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영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남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박정수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정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의 말에 영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수가 직접 영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박정수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박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놀라서 급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왔어요. 박정수는 영희의 초라한 반지하 집을 둘러봤습니다. 습한 냄새와 곰팡이 자국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 따뜻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영희가 더욱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민수 학생도 만나고 싶었는데 학교에 갔군요. 네, 아침 일찍 나갔어요. 어제 일로 많이 충격받았거든요. 영희는 어젯밤 민수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말입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님인데 가정법 전문가입니다. 박정수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영희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하겠습니다. 가압류요? 영희가 생소한 용어에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더 이상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계좌를 묶는 겁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져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거든요. 영희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3억 원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정수가 덧붙였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했었습니다. 남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당신과 민수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박정수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철수를 위해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박정수는 영희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씨, 저는 당신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말씀이신지.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약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에게 당하고 세상에 치이면서도 참기만 했죠. 박정수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항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당신에게는 지킬 것이 있잖아요. 민수 학생이 있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영희는 박정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당신이 저를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해야 해요. 박정수의 말이 영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용기를 보여줬어요. 저를 구할 때 보인 그 용기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정수의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하죠. 당신처럼 진정으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죠. 영희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집 청소만 하며 살아왔는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박정수는 영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박정수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 학생이군요. 정말 의젓하네요. 박정수는 민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마음씨가 착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가 너무 미워요. 민수의 말에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엄마가 달라지실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으실 테니까. 박정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학생, 대학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박정수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박정수가 떠난 후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겠어요. 민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엄마가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살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영희, 이제 달라져야 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제 철수가 더 이상 돈을 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거든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은 재산은 안전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 영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영희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일찍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거칠고 급한 소리였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이라는 말에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 왔을까요? 혹시 철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문을 열자 정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의 가족분들이 맞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러 왔어요.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철수가 협박을 당한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도와줘. 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 철수가 영희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절망적이어 보였습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계속 더 달라고 해. 이제는 당신들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철수의 말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돈을 다 갚았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는 걸까요? 아저씨, 우리는 정당한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죠. 빚쟁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갚았잖아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원금만이고 이자는 따로예요.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고요. 빚쟁이의 말에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영희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철수가 빠진 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고리대 금업자들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려고 왔어요. 부인분이 큰 돈 받았다면서요? 그걸로 깔끔하게 정리하죠. 빚쟁이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자신의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하고는 이혼할 거라고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혼해도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죠.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빚쟁이가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김 변호사에게 들은 말을 기억했습니다. 법적으로 영희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보증인도 아니고 공동 채무자도 아니에요. 법적 책임이 없어요. 영희의 당당한 말에 빚쟁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남편 빚은 부인이 갚는 게 당연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와 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세요? 빚쟁이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분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 변호사가 박정수를 소개하려 했지만 박정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는 상대방의 개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혼인 중에 일방이 단독으로 진 채무는 더욱 그렇죠. 김 변호사의 설명에 경찰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협박은 불법입니다. 계속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경고에 빚쟁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협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의 개인 채무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요. 박정수가 철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라고? 철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영희 씨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박정수의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영희가 자신을 버릴 거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정리하고 빚쟁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도 경찰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네. 이제 끝이에요. 영희는 처음으로 철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영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영희는 박정수와 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영희 씨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일이죠. 박정수의 말에 영희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민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영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운영하는 정수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영희의 진심 어린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이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재단 동료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주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영희는 박정수와 함께 재단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정수는 영희를 인생의 은인이자 소중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일에 적응은 잘 되시고요? 네,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영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 학생은 어떻게 지내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장학금 덕분에 부담 없이 학교 다니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박정수가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한 결과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판결이 나올 예정이에요.
변호사님 말로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혼이라는 말 자체도 무서워했을 텐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연락이 없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 거예요. 영희는 더 이상 철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망가진 인생이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영희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박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를 만난 후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회장님도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박정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직도 재산 얘기만 해요. 하지만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대신 영희 씨 같은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요. 박정수는 영희와 민수를 자신의 진정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관계였습니다. 오후에 영희는 독거노인 김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85세의 김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김할머니는 영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가 오는 날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너 덕분에 매일 좋아. 약도 챙겨 먹고 밥도 잘 먹고 있어. 영희는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약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나한테는 천사 같은 존재야. 가족보다 더 잘해주니까.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워요. 할머니가 저한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학과에서 1등을 했어요. 교수님이 대학원 진학을 권하시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최고네. 영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당당하게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달라진 후로 저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엄마가 당당해지니까 저도 당당해졌어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많이 배웠어. 당당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반지하가 아닌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박정수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정수가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영희 씨에게서 나온 거예요. 박정수가 개업식에서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죠. 박정수의 말에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영희가 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영희 씨의 용기가 저를 구했고 결국 영희 씨 자신도 구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절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6개월이 되었다. 그날 골목에서 박정수 회장님을 구한 날로부터 말이다. 그때는 몰랐다. 남을 구하려는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구하게 될 줄은. 이제 나는 당당하다. 내 아들에게도 당당하고 세상에도 당당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영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거짓골로 버티던 영희는 생명을 구하며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가까운 이의 배신이었죠. 여러분은 이 선택과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